뭐 건물 두세 채 정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은 나옵니다. 강남 건물 두세 채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와요, 지금. 오늘 책은 바로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편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저기 이제 36이에요. 아, 36. 네. 어쨌든 소장님은 예. 지금 경제적 자유는 달성하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딱 재산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살면 네. 먹고 살 정도는 딱 됐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아, 작년에.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려봤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되면 많이 놀 줄 알았는데 네. 안 놀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있지. 약간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 누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사람이 그렇죠. 계속 달리던 사람이 멈추니까 아마 요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자산 얘기할 수 없지만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월에 들어오는 현금은 예. 어느 정도예요? 요거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 할 수 있죠. 네. 거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다음 달에 네. 들어오는 월 이거 현금.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이거? 여기 또 원래 김 작가 TV에만 우리- 나오면 사람들이 다 네.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가지라고. 김 작가 형님 TV니까 네. 우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뭐 건물 두세 채 정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은 나옵니다. 아, 건물 두세 채. 예. 강남 건물 두세 채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와요 지금. 이야. 예. 아마 지금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데 강남에 내가 지금 건물 두세 채가 강남 있다가 아니라 작은 거. 지금 강남에 건물 두세 채가 있다가 아니라 네. 강남에 건물 두세 네. 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월에 받는 돈 정도가 나한테 들어온다. 예. 왜 그러냐면 유형 자산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네. 현금흐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무형 자산을 통해서도 현금흐를 만들 수 있다 봐요. 내가 가진 컨텐츠, 내가 가진 재능을 그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대충 뭐 생각해보면 한 1000에서 한 3000 사이는 그 정도 딱 들어오는 그 사이에 들어가죠. 그 정도 넘죠. 아, 그게 넘어요? 넘죠. 예. 이야. 그건 넘죠. 3000이 넘어요. 넘죠. 예. 이야. 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130억짜리 건물이 예. 월세를 받는 게 있잖아요. 얼마 안 돼요. 3천 정도를 받더라고. 예, 예, 맞아요. 예. 숨만 쉬고 있어도 월에 3천원 들어온다. 근데 그게 이제 대신에 그거를 뭐를 했냐면 자산을 팔아서 만든 거야.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이 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거 계산해보면 또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21살 때 주식 투자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왜 시작한 거예요? 좀 간절해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21살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이진 예. 않죠. 15살에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조차도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갈 돈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알아서 돈 벌어서 알아서 대학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대학 전부터 알바를 구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네. 과외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생존이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막 한참 재밌게 놀고 할 때 한창 놀 때죠, 한창. 저는 이제 과외부터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고 오늘 내가 과일이 끊기면 다음 달은 생활비가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참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네.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좀 여윳돈이 생겨서 투자를 좀 해야겠다. 이야. 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재테크를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 대학은 간 거예요? 예, 졸업했죠. 근데 대학교 졸업 마치고 나면 4시 반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새벽 1시 반에 일이 끝나요. 네. 그러면 2시 반에 자고 다시 8시에 일어나서 대학교 또 가고 예, 그렇게 거의 3년 반복했었죠. 계속. 이야. 예. 원하는 과에 입학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학비가 쌌어요. 그래가지고 국립인가 봐요. 네, 교대 갔었어요. 교대. 아, 그래가- 교대? 예, 그래서 학비가 싸니까 그래 여기 서면 내가 적당히 내 생계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갔었죠. 아, 공부 잘했네요. 교대가 공부 잘해야 가잖아요. 그때 좀 미달이었어요. 예. 어디 쪽 교대예요? 부산. 예. 아, 부산 교대. 예. 내가 진짜 돈을 벌게 된 계기는 뭐예요? 뭔가 진짜 티핑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2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2가지로 얘기하자면 네. 처음에는 돈을 절대 못 벌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막 쌓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엔 돈을 못 벌었었고 네. 신나게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 그 우리말로 하면 인프라를 깔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확실하게 뭔가 딱 오더라고요. 이때다 해서 이때 좀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좀 크게 났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임대업을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다가 네.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다.
라고 해서 여기에 또 집중 투자를 해서 여기서 또 수익이 또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번 정도의 수익이 크게 났는데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돈 벌 기회가 10번이 왔었으면 그 중에 한 7번을 날려봤었어요. 다만 왜 그랬냐? 네. 약간 하이에나 스타일. 하이에나. 계속 돌아다녀요. 약간 돈 닮았어. 없나? 닮았어, 그렇죠. 예, 어디 시체 없나 이러면서 좀 좋은 거 없나, 어디 싼 거 없나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들보다 기회가 한두 번은 더 오는 것 같고 네. 그 기회를 잡아서 조금 수익이 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봅니다. 뭐 혹시 실력이 쌓인 계기 같은 건 없어요? 실력이 쌓인 계기는 저게 되게 좀 교과서적이긴 한데 책을 되게 좋은 책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 이채원 네, 이채원 대표님. 그 책 보고 너무 감동 먹었었어요. 그 책에 진짜 감동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워렌 버핏 책이라던가 네. 이 책 보면서 이제 쌓다가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거의 10몇 년간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 조선주 추천하신 그 스승인가요? 예. 그래서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트레이닝 아니, 받았죠. 그런 스승님은 어떻게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인연 이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슈퍼게임 분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그분들을 워낙 만나고 싶을 거잖아. 뭔가 그렇죠. 그분들이 예.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블로그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었는데, 그때 이제 이러는 거죠.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할 건데, 그렇게 회원을 만들어서 할 건데, 소년소녀 가장에 좀 봉사 스텝도 필요하다라 해서, 제가 마침 또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막내였어요.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막내일, 그냥 봉사활동 스텝으로 있다가, 계속 이제 기동량으로 늘렸던 거죠. 네, 조금씩 실력을 쌓아간 겁니다. 예. 많은 슈퍼게임 분들을 제가 인터뷰해 예. 보니까 좀 그래도 올해 지수는 그래도 뭐 예측은 늘 힘들지만 네, 그쵸. 예.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 뭐 누가 이거 사실 말한 데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소장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저 매점 개미가 말하는 거니까 너무 귀 안 기울이셔도 돼요. 저는 뭐냐면, 악재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예, 이미 작년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함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우려했던 좀 큰 악재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자, 일단 그 악재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볍게. 저는 작년까지 가장 네. 큰 악재를 뭘 봤었냐면 유가가 안 올라왔던 거예요. 계속. 네.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뭐 철강석이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네. 곡물가라던 것도 뭐 옥수수 콩 가격이 6년 반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작년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른 이유는 네. 어떤 제품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갔죠. 유가가 낮으면은 아직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안 오는 건가? 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유가가 올해 들어서 작년 그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는 인플레는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 된 거다. 네. 그럼 인플레가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세계 나라가 다 그 주식 과열,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걸 좀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아, 지금 중국도 가열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잡히고 있어요. 잘.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돼요.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 회수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회수해 버리면은 부동산 주식을 잡기 위해서 뭐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타격이 갈 수 있다라 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코로나가 잡히기 전까지는 네.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 쓰는 게 굉장히 두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연준에서도 2023년까지인가는 거의 예. 동결한다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정치적인 계산까지 들어갔을 때는 쉽게 할 수 없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베이징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중국도 지금 뭐 긴축이다 이런 걸 하지만 디폴트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최근에. 디폴트들을 봤더니 금액이 별로 안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뭐 디폴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약간 분위기를 잡으려는 용도가 아닌가.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이제 대출을 조금 규제를 해서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가 벌어지는 거, 지수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는 거를 네. 막을 카드가 없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딱히 뭐 규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좀 좋지 괜찮지 않겠는가. 않을까. 예. 소장님 말씀대로는 어찌 상반기까지는 다시 좀 위로는 예.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 또 하나 있죠. 아, 왜 또 이렇게 장관 안에 양보다이게요? 장관 안에 가야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네. 유동성이라는 게 꽤 많이 들어왔어요. 아, 많이 들어왔죠.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 깜짝 놀랐던 게 네. 정말 재테크 안 하시는 분들조차도 전화가 와서 삼성전자 1억 정도만 사면 되는 거냐고, 무조건 돈 버는 거냐고, 정말 단순한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정말 큰 돈이 들어왔었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돈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의 돈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체적인 코스피 호재가 있던가, 네. 시장의 호재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이 뭐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가, 그런 또 외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뉴스들이 없다라고 하면 좀 돈이 더 들어오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르거나 뭔가 호재가 보일 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떤 호재가 또 남아 있는가라 봤을 때 생각보다 또 호재가 많이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악재도 별로 없고 호재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냥 횡보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흐른다라 표현할 정도로. 흐른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좀 어디 쪽을 좀 더 관심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플레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네. 그러면 인플레 투자한다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경기 민감주보다는 네. 좀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이제 꽃놀이패를 해야 되겠죠. 네. 증시가 올라도 좋고 증시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많이 상승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뭐 먹거리주들, 뭐 아니면 물가 인생을 시도할 수 있는 주식들. 근데 이런 주식들 보면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이 주식들이 수출을 보통 안 해요.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먹거리 주식들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 빼고 나머지 기업들이라 봤을 때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막 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기는 어렵다 보는 거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 먹거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먹거리만으로도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한다라 했을 때는 물가 상승주는 오히려 미국 관련 주식들, 미국 내수주들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크래프트 하인즈라고 버핏이 투자했던 케찹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망 섹터 뭐 관련된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2021년에 좀 다른 섹터들 좀 좋게 보시는데 어디 있으세요? 다른 섹터들 지금 좀 길게 보면은 좀 태양광 보고 있어요. 태양광. 예, 아무래도 그린 뉴딜 쪽을 보면은 네. 정책도 잘 봐야 되는데 세상의 돈이 어디로 몰려가는가도 굉장히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봤더니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인프라 공사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미국도 이제 곧 그럴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거고, 그러면 인프라 공사들이 많이 터진다라는 거는 이제 물동량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기 지표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플레는 당연히 또 발생하는 거고, 그럼 어떤 거에 인프라 건설을 하느냐? 옛날처럼 그냥 뭐 건설 공사가 아니라 그린 뉴딜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풍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 네. 수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매점개미라서 좀 품목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건 태양광인 거고, 태양광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10개 이내 정도 될 거예요. 생각보다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 좋게 보는 쪽이냐? 여기는 안 한다 그래도. 있으세요? 조금 안 좋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이 좀 독특해요. 하이에나 스타일이라고 해서 쌀 때 사요. 쌀 때. 안 올랐을 때 쌀 때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오를 때는 잘 못 들어가요. 오른 것들은 그냥 이제 충분히 남겨두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싼 것만 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오른 주식들, 대표적으로 배터리 많이 올랐었죠. 배터리 올랐죠. 제약 바이오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예, 그런 주식들은 조금 투자하기가 저는 좀 꺼려지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망 섹터 사실 요즘에 다 모르진 않잖아요. 네. 유망 섹터가 뭐 제약 바이오, 배터리, 뭐 플랫 인터넷, 게임, 반도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점에 들어가는 그런 거일까요? 고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당장은 수익률 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죠. 예.
뭐 정말 유망한 거 알고 정말 좋은 거 아는데 네. 그래도 이미 꽤 오른 주식, 예를 들어서 10배 오른 주식을 네. 내가 지금 사자니 부담이 생기죠. 부담 생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숲이 불타면 네. 소용이 없어요. 아. 좋은 기업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저는 2007년에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우량주 위주로 다 매수를 해봤는데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외부 충격이 오면 마이너스 50% 이상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주식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많이 오른 주식 리스크가 있다. 소장님이 예전에 네.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소장님의 이제 과거 실패 투자, 아, 성공 투자 요 사례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한번 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모 핸드폰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해가지고 핸드폰. 예, 우리나라 3대 업체 중에 하나가 부도 난다 했을 때 그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리 없어. 아 그렇죠. 그럴 리 없을 수 있지. 그럴 리 없어. 그래서 그냥 투자를 했어요. 네. 그때 주식 계좌 처음 개설했어요. 아 그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상폐돼서 아 차트가 없구나. 상폐된 것들 없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이제 뭐 P로 시작하는 뭐 회사가 아 있어요. 펜테. 예. 그래서 2배를 벌었어요. 아. 단기간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면 더 후회를 합니다. 왜 그때 돈을 더 크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손실이 좀 났어요. 다행히 상패까지 가진 않았는데 제 주식은 그래도 좀 손실이 난 상태가 되고 나서부터 느꼈죠. 아, 이게 감각에만 의존하는 건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 해서 네. 그때는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막 책도 많이 읽어보고 네. 이채원 대표님의 가치 투자 책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때 증권방송 TV 틀어놓고 그냥 틀어놓고 잤어요. 야. 잠결에라도 한 번 더 들어보려고. 야 공부 열심히 하는 네. 학생들이 그 수업 들어놓고 줄 자듯이. 치고. 야. 그러다 이제 또 슈퍼개미들 강연 그때 많았었거든요. 네. 2007년에. 그래서 이제 또 강연 많이 보러 다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저만의 투자 방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펜텍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이제 상패 당하기 전에 돈을 좀 벌고 빠져나왔다 이 얘기인 거죠. 벌고 나서 네. 더 투자했죠, 거기서. 네. 그리고 결국에는 잃은 거예요? 더 잃었죠. 왜냐면 거기서 그 이상의 돈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마디로 펜텍이라는 종목에서 네. 돈을 벌었는데 네. 되네? 네. 하고 더 들어갔더니 상패 네. 당한. 그렇죠. 이제 100만 원 넣어서 이제 200만 원 되니까 네. 1000만 원 넣어야지 이러면서 1000만 원 넣고 예. 본인은 아예 상패 당한 거예요? 그 종목 자체를? 아니면 나중에 당하기 전에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피해가 적진 않았죠. 아 그렇죠. 왜냐면 그 초기에 시작했던 시드머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거의 뭐 이거는 운명에 맡기는 투자잖아요. 그때 네. 뭘 실수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실수한 건 회계였어요. 회계. 왜냐하면 그때 재고자산이 네.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 회계 기준이 IFRS를 들어오기 전이어가지고 좀 회계 기준이 좀 독특할 때라 그때 제가 회계 기준을 잘못 봤던 게 아닌가. 예,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예.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실패 얘기했으면 예. 또 성공 투자로 우리 비율 좀 맞춰줘야죠. 예. 자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종목 중에 하나. 저한테 굉장히 시련을 안겨주면서 네. 훈련을 시키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이 있었는데 네, 뭔가요? 시멘트 하나 볼까요? 시멘트 무슨 시멘트요? 저 시멘트를 여러 개 샀었어요. 네. 네, 우선은 대표적인 게 아세아 시멘트. 이게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나중에 분할을 해서 다시 쳐야 돼요. 그 당시 때 분할 전에는 아세아였어요. 언제 사셨죠 일단? 매수 이거를 시점부터 이제 볼까요? 2007년에 샀죠. 2007년. 네,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때 충격을 먹고 박살났네.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좀 또 다 샀어요. 더 샀다. 네, 더 샀어요. 춤에. 네, 더 샀어요. 그리고 또 잃었어요. 네. 여기까지 박살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네. 그랬더니 또 그리스 위기가 터지면서 더 박살났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다가 언제가 됐냐면 2013년, 14년 요 구간에 네.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 네. 당시 때 건설업이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네. 뉴스에서는 집 사면 안 된다. 네. 뭐 그 당시 때 대중 여론도 집 사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네. 제가 이 당시 때 지방에 원룸을 짓고 싶어서 네. 계속 지방 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봤더니 도시 곳곳에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몇 년 만에. 건설 현장이 살아나고 있구나를 봤고
분명 집 사면 안 된다라 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4순위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미엄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시절. 그러니까 뭔가 조금 괴리가 나오더라고요. 대중의 관심은 시작됐었고 그 신도시마다 골리앗 타워 크레인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레미콘 막 차들이 끝도 없이 막 행진을 하고 있었고 그게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시멘트 수요가 정말 늘어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제가 이제 정말 집중 투자를 했죠. 아 이때 더 넣어요? 예. 이때 정말 많은 돈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확신이 왔어요. 아 그 닥심이 됐다. 왔다. 내가 드디어 7년 기다린 게 이제 회수할 때가 됐다. 근데 안전장치를 걸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안전이요? 이 기업은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었어요. 그리고 높네. PBR이 0.1 이하였어요. 네. 실제로 알아봤을 때는 PBR이 그 0.1 이하로 청산 가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손해 볼 방법이 없다라 계산을 해서 이때 들어갔고 이때 조금 더 위력적인 종목 같은 다른 시멘트 회사들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때 수익이 이제 크게 났었고 여기서 나온 수익이 이제 꽤 몇 배 이상, 4배 이상 나왔었고 야, 요거 언제 팔았어요? 솔직히. 거의 고점에 19 조금 안 됐을 때. 네. 예, 그래서 요즘 근처에 팔았다는 얘기네요. 아, 2014년 요때 맞네. 여기 맞겠네요. 네. 요 빨간 때. 예, 맞네. 네. 그때 하고 이야. 그리고 쌍용량에도 요 시점에 매수했을 텐데 쌍용이 수익률이 더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수익을 좀 났고 그때 이제 다행이었던 게 2011년에 네. 다른 분들은 많이 수익이 안 났지만 제가 2010년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OCI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수익을 좀 재미 봤었고 네. 그때 번 돈이 다시 여기에 다시 재투자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번 운명을 걸어 본 거죠. 아, 제가 예. 그러면 조금은 곤란할 수 있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자, 2007년부터 이때까지는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마이너스죠. 그쵸? 마이너스. 자, 이때 안 팔았던 거죠. 안 팔았죠. 안 팔았던 거는 예. 내가 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씨 물렸네. 아씨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걸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때고 하니까. 이때 제가 훈련이 정말 잘 됐어요. 왜 그랬냐면 네. 솔직히 4만 원 됐을 때 6만 원에 사서 4만 원 됐을 때 정말 충격을 먹었고 충격. 4만 원에서 2만 8천 원 됐을 때 아 정말 팔아야 되나?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건설주는 다시 온다라 받고 그 당시 때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건설 현장이 진짜 안 좋아서 아파트를 안 지었어요. 근데 새 아파트 수요는 한 번은 온다라 본 거고 네. 기다려보자 됐던 거죠. 그러다가 불황의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익을 냈는데 왜 제일 힘들었냐면 2009년, 2010년, 2011년 초반 때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차화정 시대였어요. 현대차 사면 7배 넘게 올랐고요. 글로비스 15배 갔을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가 아닌 거네. 예. 그 당시에. 그때 뭐 이제 파라다이스도 몇 배 이상 올라갔었고 막 뭐 롯데케미칼 15배 올라가고 LG화 7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차화정 아무거나 골라서 사도 그냥 돈을 만지던 시절인데 그때 혼자 이제 안 오르는 거 혼자 쥐고 있으니까 막 왕따 당한 거죠. 애가 달죠. 근데 어떤 걸 하냐면 모두가 잃을 때 힘든 게 아니라 남들은 돈 벌 때 나 혼자 못 벌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원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비교예요. 비교. 네, 근데 그걸 겪어보고 나면서부터 이제 남들이 돈 벌 때 저는 조금 부러워하지 않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로 큰 수익을 봤다. 예. 혹시 이 당시에 뭐 이걸로 어느 정도 이 한 종목으로 돈을 번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은 억 단위로 벌었죠. 억 단위로. 예, 억 단위로 벌었죠. 들어간 게 억 단위니까 다시 억 단위로 나왔죠. 예. 이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투자를 또 다른 곳을 했었는데 네. 주식 다시 안 해 이러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또 수익이 또 크게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인생의 기회를 2번 잡았다. 사람이 3번 올 거가 있었는데 네. 2번 잡아서 이미 벌써 좀 저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주식은 다시는 안 해라고 생각을 왜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돈을 잃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뭐가 힘든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아, 봤죠. 부동산과 좀 달라요. 부동산은 안 오르는 것만 있어요. 떨어지는 개념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보단 덜하죠. 예, 그래서 언제 올라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솔직히 다른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 그죠, 그죠. 또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 내가 계산 못한 변수 때문에도 막 떨어지니까 맞아. 그런 거 다 하다 보면은 저는 그때 7년을 기다렸잖아요. 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정말 아예 투자를 안 하겠다 해서 주식에 잠시 손을 떼고
좀 그냥 편한 투자들 위주로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좀 일에 집중하고 책 쓰는 거 집중하고 오히려 좀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둘 다 해보신 거죠? 다 해봤죠. 솔직히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주식이 훨씬 어렵죠. 훨씬까지요?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주식 투자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라니까 네.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역 자체가 부동산은 좀 다르긴 한데 세법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범위보다 거시경제를 해석해야 되는 범위가 주식이 훨씬 더 넓었고 시야가 너무 넓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시황을.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고 나니까 시황을 체크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저만의 좀 자유 시간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제 주변에 슈퍼게임도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사석에서 술 먹거나 밥 먹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당연히 슈퍼게임도 사실 주식을 벌면 주식으로만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지를 하기 위해서도 예. 부동산 사고 하잖아요. 부동산이 좀 훨씬 쉬운 것 같다. 아무래도 변수가 예. 어쨌든 그 주식보다는 작잖아. 예. 주식 변수가 너무 많잖아. 아, 그쵸. 주식은 또 특히나 글로벌로 변수가 많은데. 내가 예측이 안 돼요. 거꾸로 부동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다시 제가 또 주식 투자 다시 하게 됐는데 네. 또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됐어요. 뭔데요?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네. 확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네. 장기 투자의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친구는 한 달이라더라고요. 아, 주식이 좀 작더라고. 짧더라고요. 한 30% 수익 보면 아이쿠야. 그렇더라고요. 아이쿠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바람 날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뭐 시범단지가 지어지고 뭐 나머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완공이 되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주택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입주를 해도 상가는 횡해요. 맞아. 상가까지 다 채워지고 나서 교통이 또 좋아져요. 예전에 버스가 1시간 간격, 30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점점 도시가 완성되고 살기 좋아져요. 그러면 이 살기 좋아졌다라 생각이 됐을 때는 이미 가격이 꽤 올라 있고 그렇죠. 그 기간이 보통 한 5년은 걸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설비를 증설했어요. 그러면 설비 증설하는 공사가 끝나는 기간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거고 실제로 여기서 생산을 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해서 돈을 건져가는 기간도 1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잡히려면 2, 3년은 바라봐 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달, 뭐 3달 가지고 이제 가치 투자를 했다, 장기 투자를 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안 나오냐? 너무 기대감이 좀 조급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 주변에 정말 친한 사이면 가끔씩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아무래도 듣는 내용이 너무 그쵸. 많으니까. 저도 듣고 싶어요. 나도 좀. 정말 가끔 얘기하는데 예. 20%쯤 오르면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해요. 야, 그걸 왜 팔았는가? 20%에서 팔았대요. 제가 그때 항상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종목을 많이 찾을 수가 없어. 그걸 20% 만에 팔면 다음 또 괜찮은, 물론 종목 수는 많지만 예. 우리가 찾기에는 또 시간적 물리적 한계도 실력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해도 10% 20% 되면 다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이 기업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 기업은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러면 나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 몰라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올라도 두렵고 떨어져도 두려워요. 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그냥 들려오는 소식들 외에는 모르는 거고 그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내가 매수 매도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신이 없죠. 야, 좋은 말씀이네요. 아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올라도 떨어져도 불안한 거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같이 뭐 이제 승부를 건다라고 했을 때 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종목당 최소 단위를 억 단위로 많이 가져가는데 아,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 이거 실패하면 큰 손해가 나는데 정말 자신 있니라고 저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너 잘못하면 이거 손실이 나면 네. 경제적 자유가 사라질 수 있어. 다시 물어봐요. 그래도 확신이 든다. 네. 그거를 충분히 내가 감내할 자신이 있다. 네. 그럴 때 투자 들어갑니다. 한 종목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거는 얼마예요? 한 종목, 딱 한 종목. 딱 한 종목이 이제 시멘트였는데, 네. 예, 그 아까 말한 대로 억 단위. 예. 아, 그 네. 종목. 같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서. 왜냐면 이 종목에서, 왜냐면 다른 시멘트 줄들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같은 아세아도 있었는데 턴 어라운드 투자라 그래요. 업황이 불황의 늪을 지나서 네. 이제 수요나 새로운 걸로 인해서 갑자기 호황이 오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아세아 시멘트는 가장 안전했던 기업이었어요. 그 당시 그 업종 내에서 네. 제일 저평가되고 수익 대비 자산 대비 제일 저평가여서 안전했기 때문에 여기 비중이 늘었던 거고 오히려 이럴 때는 재무제표가 불량한 애들이 있어요. 부채가 과다하고 막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죠, 그죠. 예,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면 폴리실리콘에서 보면 OCI라던가 다른 기업들보다 가장 재무 구조가 제일 아슬아슬했던 이 GCL 보리화품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보리화품. 네. 뭐 재무 구조 괜찮았던 OCI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한 2배 정도 올랐었고요. 나머지 태양광들도 한 2배 정도 올랐었어요. 그런데 GCL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염라대왕까지 만났다가 이제 악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 반등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